모르면 놓치는 통신지원금 최대 80만 원까지 인터넷 끝판왕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통신지원금 확인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리니까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보세요. 아스날이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아인트호벤 원정에서 7대1 엄청난 대승을 거두는 데 성공을 했는데 18분에 터진 팀버의 선제골부터 85분에 터진 칼라피오리의 7번째 골까지 정말 90분 내내 아인트호벤을 쉴 틈 없이 몰아쳤던 경기였어요. 이 경기를 통해서 아스날이 챔피언스리그 신기록도 달성을 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토너먼트에서 원정 경기에서 7골을 넣은 팀이 됐고요. 경기 시작 후 48분 만에 5골을 넣었는데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원정팀이 가장 빠른 시간에 5골을 넣은 기록입니다. 이렇게 특히나 챔피언스리그에서 원정 경기에서 득점이 많이 나오는 경기가 적다 보니까 원정 경기에 대한 기록을 확실하게 깬 거고, 이렇게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원정 경기, 특히나 토너먼트에서 다득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그 기록을 깬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아스날이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역사상 3골 이상 넣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스날의 스스로의 기록도 깬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유러피언컵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에서 아스날 역사상 가장 큰 승리를 거둔 날이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여러 가지 기록이 깨진 걸 보면 어제 아스날과 아인토벤 간의 경기는 정말 아스날 입장으로서는 역사적인 경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 경기가 그동안 아스날이 득점력에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특히나 9번 공격수가 없는 상황에서 득점을 하는데 어려워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웨스트햄전 0대1 패배, 노팅엄 포레스트전 0대0 무승부가 나왔던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경기는 왜 이렇게 득점을 많이 했느냐? 일단은 두 팀의 상성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동안 아스날이 어려워했던 건 뭐냐면 상대가 밀집 수비를 할 때 9번 공격수가 없으니까 박스 안으로 패스를 넣어줬을 때 그 안쪽에서의 경합 상황, 몸싸움에 있어서 경합이 안 된다는 게 문제였어요. 근데 오늘 경기는 피터 보츠 감독의 아인트호벤이 이번 시즌 어떤 팀이냐? 일단 리그에서도 아약스 다음으로 2위를 달리고 있는 팀인데, 이 팀의 특징이 물론 순위는 아약스보다 적지만 득점이 굉장히 많아요. 73득점이거든요. 이게 득점 순으로만 나열하면 아약스가 52득점을 했는데 아인트호벤은 73득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득실차도 플러스 44, 엄청나게 높은 득실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보면요, 아인트호벤이 리그에서 63.2%의 점유율, 슈팅도 한 경기당 19번의 슈팅 횟수, 그리고 패스 성공 확률도 가장 높은 팀이고요. 그러니까 볼 점유율, 그리고 패스 성공률, 그리고 슈팅 횟수, 그리고 다득점, 득실차, 이런 부분에서 공격적인 지표가 네덜란드 리그에서 가장 높은 팀이 아인트호벤이에요. 그런데 아스날을 상대로 본인들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다 보니까 똑같이 본인들이 리그에서 했던 것처럼 경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저돌적이고 공격적인 스타일이 유벤투스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유벤투스를 꺾고 올라오는 힘이 됐었어요. 그런데 아스날 입장에서는 그동안 아스날이 어려워했던 건 밀집 수비를 상대로 공간이 박스 안에 없는 이런 상황을 어려워했었는데, 오늘 경기는 아인트호벤이 올라와 주니까 자연스럽게 뒷공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단 아스날은 라인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고요. 여기에 더해서 아인트호벤까지 높게 라인을 올렸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 좁은 공간 사이, 아인트호벤의 수비 라인과 아스날의 라인이 올라왔을 때 이 공간에서 아주 격렬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아스날은 이번 시즌에 보면 일단 최전방 공격수 자리가 메리노잖아요. 메리노가 내려와서 중원 싸움에 가담을 해주는 것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좁은 공간에서의 기동력 싸움에는 아스날이 정말 유럽 전체를 놓고 봐도 가장 뛰어난 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아스날을 상대로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라인을 잘 올리질 않아요. 라인을 올리면 기동력이 빠른, 그리고 경합 상황에 능한 아스날의 미드필더 라인에게 중원 싸움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크니까 그래서 수비 라인을 내리는 건데, 아인트호벤은 본인들도 그게 장점이니까 과감하게 올려본 거죠. 그런데 중원 싸움에서 일단 아인트호벤이 아스날에게 패배를 했고요.
중원 싸움에서 패배를 하니까 라인을 올렸을 때 뒷공간으로 아스날이 패스를 편안하게 보내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인 거죠. 아스날의 최종 수비 라인, 이 마갈량이스가 굉장히 높은 지역까지 올라와서 패스를 공급을 해주고 있어요. 물론 뒤에 살리바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인트호벤의 수비 라인도 과감하게 올라와서 이 중원 공간에서 아스날을 압박하기 위한 수비 라인을 만들고 있어요. 굉장히 아인트호벤의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의 거리가 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좁은 공간에서 아스날이 압박을 이겨내고 패스를 전개할 수만 있다면 뒷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마갈량이스가 앞쪽에 있는 트로사르에게 패스를 줍니다. 근데 요 앞쪽에서 아인트호벤의 수비수가 끊어내요, 볼을. 그래서 앞쪽에서 달려 나오면서 마갈량이스의 패스를 끊고 여기서 이제 바로 역습으로 나가려는 이런 동작을 취하는데 그 순간 요 공간에 아스날의 선수들도 라인을 올려서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배치가 되니까 아인트호벤이 볼을 끊어내자마자 칼라피오리가 바로 주변에서 달려듭니다. 달려들면서 이 볼을 끊어내죠. 끊어낸 다음에 바로 트로사르에게 패스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트로사르가 오프사이드 라인에 있긴 했지만 여기서 라인을 아인토벤이 올리는 만큼 아스날도 라인을 같이 올려놨기 때문에 요 중원 싸움에서 격렬하게 볼 경합이 이루어지다가 아스날이 이기는 확률이 더 많으니까 아스날이 이기면서 아인토벤의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왔던 거죠. 이 장면도 아스날의 수비 라인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아인토벤의 수비 라인도 달려들면서 수비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라인이 올라왔을 때 이때도 마갈량이스가 볼을 끌고 올라오더니 앞쪽에 있는 메리노한테 패스를 줍니다. 그리고 앞쪽에서 메리노가 순간적으로 내려오면서 볼을 받아요. 근데 이때 수비가 달려들고 있죠. 그리고 앞쪽에서도 계속 달려드는 수비가 아인토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때 메리노가 내려와서 미드필더 싸움에 숫자를 더해주고 이때 웨데고르가 올라오는 순간 볼을 받아서 웨데고르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웨데고르가 이렇게 올라와서 볼을 잡을 때 아인토벤이 달려드는 수비를 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뒤에 공간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인토벤이 바로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기본적으로 아스날도 라인을 올리면서 선수들이 달려나가고 있으니까 아인토벤이 라인을 올릴 때 순간적으로 볼을 가져가자마자 뒷공간으로 많은 선수들이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인토벤이 라인을 너무 올려놨으니까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를 잡아야 돼서 뒷걸음질을 쳐요. 그러니까 뒷걸음질을 치다가 웨데고르가 편안하게 볼을 끌고 안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중거리 슈팅 득점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아인토벤이 9번 공격수가 없는 아스날을 상대로 아스날이 최근에 어려워했던 밀집 수비를 만든 게 아니라 본인들의 축구를 하기 위해서 라인을 올리다가 오히려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이제 기동력이 좋은 선수들이 아스날은 많기 때문에 라인이 올라왔을 때 이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주는 플레이를 참 잘하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선수가 왼쪽 중앙 미드필더 라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과 왼쪽의 이 미드필더 구성을 늘상 아르테타 감독이 다르게 가져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플레이메이커 유형의 웨데고르 혹은 뭐 은하네리가 이 공간에서 뛸 때도 있고요. 오른쪽 미드필더는 플레이메이커 성향이고 왼쪽 미드필더는 라이스 혹은 메리노 혹은 하베르츠 이렇게 왼쪽에는 반대편에 있는 웨데고르와 달리 키가 좀 크고 그리고 박스 안으로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 조금 더 피지컬이 좋은 유형의 미드필더들이 배치가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 왼쪽 중앙 미드필더가 아무래도 박스 투 박스에 가까운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들라이커의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아르테타 감독이 제로톱의 시스템을 선택을 하면서 늘상 이제 유지해왔던 라이스가 오기 전에는 자카가 이 역할을 수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카가 이제 아르테타 감독 체제에서 아스날에서 마지막 시즌은 공격형 미드필더 내지는 박스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역할을 맡았었죠.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오늘 경기 아인토벤이 어느 정도 라인을 올리니까 비교적 공간이 많이 생기는데 이때 웨데고르 쪽에서 볼을 잡으면 라이스가 올라가주면서 메리노와 사실상 투톱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메리노가 나오면서 만들어낸 공간으로 라이스가 뛰어가기도 하고요. 라이스가 뛰어들어가면서 수비가 끌려 들어가면 이때 나오는 공간으로 뭐 트로사르라던가 아니면 은하네리라던가 웨데고르라던가 이런 뒤에 있는 선수들이 공간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래서 제로톱 전술을 썼을 때, 그리고 이번에 9번 공격수들이 모두 부상을 당했을 때 중요해진 선수가, 물론 최전방 공격수로 배치가 되고 있는 메리노도 있지만 메리노 옆에서 라이스가 얼마나 박스 안으로 침투를 해주면서 9번 공격수가 없는 공백을 메리노와 라이스의 투톱 같은 형태로 해결할 수 있느냐, 요거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최전방 공격수인 메리노가 살짝 내려오면서 수비를 앞쪽으로 끌어당길 때 그 순간 왼쪽 중앙 미드필더인 라이스가 공간으로 뛰어 올라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메리노가 측면에서 넘어오는 패스를 받아서 라이스에게 찔러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제로톱을 활용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메리노가 볼을 받아서 뛰어들어가는 라이스에게 패스를 보내주고요. 라이스가 메리노가 만들어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는 아슬아슬한 장면이긴 했는데 이런 플레이를 이제 라이스가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장면도 보시면요. 이 장면에서 메리노가 최전방에 있는데 이때 라이스가 과감하게 올라가서 사실상 투톱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투톱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어떤 플레이를 하냐면 라이스가 가운데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메리노, 라이스, 박스 안에 선수들이 있으니까 측면에서는 트로사르를 막기 위해 끌려 나가 있을 때 중앙에서는 라이스가 안쪽으로 수비를 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 안쪽 공간이 순간적으로 간격이 벌어지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공간이 나오자마자 라이스가 안쪽으로 들어가다가 앞으로 빠지면서 트로사르의 패스를 받아줘요. 일단은 라이스가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수비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앞쪽 공간으로 라이스가 들어가면서 트로사르가 패스를 보내주고 여기서 라이스가 반대편으로 크로스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 라이스의 크로스가 정확하게 반대편에 있는 팀버에게 떨어지면서 팀버가 득점을 만드는, 이게 선제골이 나왔던 장면이었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트로사르가 측면에서 볼을 받았을 때 측면으로 수비가 끌려 나오는데 그 순간 또다시 라이스가 올라가서 메리노와 함께 투톱을 만들고요. 중앙 수비수의 발을 묶어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간격이 또 벌어졌죠. 벌어지는 순간 왼쪽 풀백인 칼라피오리가 가운데로 뜁니다. 그래서 뛰어들어가는 칼라피오리에게 트로사르가 패스를 보내주고요. 칼라피오리가 여기서 볼을 가지고 또 측면으로 달려나가면서 수비를 끌어내니까, 그리고 여전히 라이스가 안쪽에 메리노와 있어서 수비를 요 가운데 지역에 묶어놓고 있으니까 트로사르가 다시금 요 공간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칼라피오리가 측면으로 수비를 또 끌어낸 다음에 트로사르가 가운데로 들어가는 순간 요 가운데 지역에서 메리노와 라이스가 있어서 수비수들이 요 공간을 커버를 못했고 뛰어들어가는 트로사르에게 패스, 트로사르가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골키퍼와 1대1 찬스, 여기서 감각적인 슈팅으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요런 이제 득점 장면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득점이 라이스가 박스 안으로 들어가면서부터 만들어진 득점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경기는 기본적으로 아인트호벤의 본인들의 홈에서 펼쳐진 경기이긴 했지만 본인들의 축구 철학을 유지하는 이 선택이 아스날을 오히려 도와준 골이 됐고, 공격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아인트호벤의 수비 라인에 공간이 많아졌을 때 라이스가 올라가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수비를 흔들어 놓고 공간이 가뜩이나 넓은데 그 넓은 공간을 더 넓게 만들어주면서 트로사르라던가 메리노라던가 여러 선수들이 득점할 수 있도록 편안한 구도를 만들어줬다는 게 아스날의 강점을 동시에 보여줬던 그런 경기가 됐고요. 물론 이게 다득점을 했지만 아스날이 여전히 9번 공격수가 없어서 밀집 수비를 상대로는 어려워한다는 건 아직은 유효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늘 경기가 끝나고 주말에 있을 맨유와의 경기는 맨유가 밀집 수비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스날이 밀집 수비에는 쉽게 승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만큼 아스날이 9번 공격수에 대한 고민거리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다만 좋은 건 아스날이 1차전을 7대1로 이겼기 때문에 2차전은 본인들의 홈에서 펼쳐지잖아요. 그러면 요 맨유전에 로테이션을 돌린다거나 체력적인 비축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안 하고 모든 힘을 맨유와의 경기에서 쏟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인토벤과의 챔피언스리그 2차전 요 경기는 오히려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그 다음 주말에 있을 첼시와의 홈 경기, 이 경기를 위해서 모든 전력을 다 쓸 수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일정상으로도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는 16강 2차전 경기가 생겼다라는 것에서 아스날이 7대1로 이긴 것에 대한 이점들을 누릴 수가 있게 된 상태고, 다만 아쉬운 것은 최근에 있었던 웨스트햄전 그리고 노팅엄 포레스트전
요 경기들을 그래도 승리로 가져갔다면 지금 승점 차이를 훨씬 더 잘 유지하면서 리그에서도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리버풀보다 유리한 일정으로 갈 수가 있었거든요. 승점은 뒤처지지만. 그런데 최근에 웨스트햄과 노팅엄 포레스트전은 9번 공격수가 없다는 그 문제점이 확연하게 드러나면서 득점이 안 나왔고 결국에는 무승부와 패배를 기록한 경기였기 때문에 오늘 7대1로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스날은 여전히 9번 공격수에 대한 영입을 생각해야 되는 팀이라는 것을 염두하고 이번 시즌뿐만 아니라 다음 시즌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